네, 오늘 수요일에 함께 하시는 분이죠.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도 이렇게 안에 화이트 셔츠 입으니까 네. 밝아 보이시는 것 같아요. 저병 플러스. 네. 그냥 하는 말이에요. 예. 예.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저랑 2주 만에 뵙는데. 예, 뭐 그럭저럭 요즘 뭐 이것저것 새롭게 하느라고 뭐 주식 시장은 뭐 저는 최근에는 조금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특별히 뭐 일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잠깐 이제 2,600을 깼을 때 심적으로 불안하긴 했죠. 그래서 그럴 때는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죠. 점검을 해보니까 별로 그렇게 특별한 비유가 변한 건 없고 잠깐 머무르고 어차피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각오했다란 말이 좀 어폐가 있긴 합니다만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능성이 있었지만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그런 상황이지만 일어났을 때 보니까 뭐 특별하게 뭐 비율을 바꿀 필요는 없다라고 해서 그냥 바로 덮었고요. 노트북 덮어버리고 네. 그냥 제 하는 일에 열중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의 체력이 정말 단단하다고 생각한 게 네. 코스피 하단 지지선을 뭐 깼지만 그래도 금방 회복하더라고요. 이게 가장 무서운 게 그거잖아요. 서로 싸울 때 A가 B를 때릴 때 B가 꿈쩍 안 하면 처음엔 A가 강해 보여도 A가 B를 막 때렸는데 B가 꿈쩍을 안 해요. 쫄죠.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의 빕스 지수 보지 마시고요. 공포지수. 그 미국의 빕스 지수는 미국 사람들이 공포지. 그리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공포지. 국내 투자자들이 그 빕스 지수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죠. 맞을 때가 있고 틀릴 때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 장은 하염없이 빠지는 장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 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 반등이라는 단어를 쓰신 분들이 많아요. 전 거기에 동의하는데 기술적 반등이라는 건 뭐죠? 하락 추세에서 잠깐 올라오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반등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라면 미국은 하락 추세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하락 추세인가요? 바닥을 잡아가는 건가요? 바닥을 잡아가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어떤 느끼는 공포 우리가 느껴야 될까요? 저는 그 강 건너 불구경 하셔도 된다. 지금 뭐 특히 테슬라도 지금 뭐 7,000달러인가요? 네, 맞습니다. 7,000달러 정도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코인 갖고 계신 분들 뭐 이런 분들 뭐 하는데 그런 분들의 공포를 지금 우리나라의 뭐 기아라든지 아니면 뭐 심지어 삼성전자를 갖고 계셔도 그런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휘둘릴 필요 전혀 없다는 그건 네 얘기고 나는 내가 지금 정석대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분할 필요는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빅스 지수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저희 지난주에 보여주셨던 그 공포 지수 있잖아요. 그거랑 좀 다르잖아요. 다른 거죠. 그 지수도 저도 외보나 이걸 과장님께서 소개해 주셔서 그랬는데 실제로 그 공포 지수가 이제 낮은 게 공포가 큰 거였잖아요. 익스트림 티어 해가지고. 그래서 그랬더니 실제로 이제 오히려 반발 매수가 들어와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또 나쁘지 않은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그냥 너무 두려워서 심리가 위축되지 말자는 의미에서 또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그 부분도 또 참고해 주시고 우리 소장님은 항상 기다리시는 팬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차직진님, 오 소장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인사해 주시는데 오늘 또 우리 이렇게 시청자 분들을 위해서 찐가치주. 네, 재밌는 주제를 들고 오셨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시황에 대해서 막 강세장이면 아니면 약세 두드러진 약세장이면 주도주가 있으면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뭐 그런 거에 좀 벗어나도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매매할 뭐 트리거는 없는 것 같아요. 매매할 트리거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잖아요. 그렇죠. 많은 기대하지 마세요. 전 기대 안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쪽에서 오면 우리가 대통령이 그냥 단순하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든지 대통령이 움직이게 된다라면 밑에 실무진들은 엄청나게 지금 발바닥이 뛰나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매일경제사장님하고 한국경제신문 사장님하고 사진을 찍는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양사가 어떤 협의를 하던 뭘 하던 밑에 실무진들이 엄청나게 이제 싸워요. 실무진들 멱살잡이까지 가요. 그렇게 해서 어떤 서로 간의 주장을 해가지고 거기서 합의점을 찾으면 대표이사는 나가가지고 허허 웃으면서 악수하고 도장 찍고 사진 찍는 게 끝인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악수만 하고 끝나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러면 이런 거죠.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그 위치, 위상, 글로벌 위상을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강한 대통령이라는 느낌은 없어요. 바이든이. 바이든이 지금 이제 중간 선거도 불안해하는 지금 느낌이기 때문에 그죠. 역대 트럼프랑 비교해봐도 또 굉장히 역대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최저예요. 역대 지지율이 최저이기 때문에 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뭔가를 좀 뺏어가려고 하는 느낌들이 강할 거예요. 맞아요. 내가 한국 가가지고 이런 걸 갖고 왔다라는 느낌이고 우리는 최대한 우리 입장에서는 안 줘야죠.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취임하시고 지금 아직 내각도 안 꾸려졌는데 네. 무슨 협상을 했을까? 저는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슨 협상을 했을까? 지금 삼성전자 간다는데 미국이 지금 삼성전자를 겨냥하기 위해서 자국의 반도체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렇죠. 삼성전자한테 무슨 뭐 노골적으로 말씀드려요. 떡고물을 줄 것인가? 그런 건 아니고 미국은 강한 걸 요구할 텐데 우리는 어떻게 막아내야 될 것인가? 네. 이런 입장에서 본다라면 저는 그냥 오히려 방어적으로 보시네요. 일본 가는 길에 한번 잠깐 들렀다 가는 정도? 저는 그 정도 의미지. 지금 네. 저는 깜짝 놀란 게 어제 방송하면서 어떤 분이 그래서 바이든 네. 대통령 오면 또 뭐 반도체, 강관, 자동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선물을 줄 것이다. 선물 주러 오는 대통령은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렇잖아요. 선물 주러 오는 아니 바이든 대통령이 뭐 그렇다고 선물 주러 우리나라로 와요. 그러면은 지금 협상 테이블에 네. 한마디로 의제로 꼽히고 있는 게 뭐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어제 나온 뉴스 중에 이제 신재생 쪽, 뭐 OCI가 제게 뭐 그렇게 상위 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4, 50위 정도 되는 네. 걸로 아는데 그 기업들이 또 같이 테이블에 같이 있는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우리가 반응을 할 그거에 수밖에 대한 어떤 없는데. 진위도 좀 봐야 되고 네. 그 테이블에 앉는다는 게 뭐죠? 의제예요? 아니면 뭐 그 회의석에 참석한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초대. 바이든의 초대죠? 근데 그 어. 기조 자체가 신재생 음. 쪽으로 스탠스가 있는 분이니까 음. 뭐 가능성을 희박하지만 없다고 볼 수는 또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지적이에요. 네. 희망과 우리가 기대감은 있는데 거기에 올인할 것인가? 거기에 올인할 것인가? 지금 제가 바이든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한국 왔다가 일본 가잖아요. 그럼 또 일본에 또 재계 뭐 우리나라 똑같은 기업들 다 불러 모을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은 앉아서 저렇게 회의에서 자 우리가 뭐 풍력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과 성원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렇지만 밑에 실무진들은 그런가요? 국제적인 입찰 해가지고 거기서 단가를 깎으려고 하지. 바이든 대통령은 그냥 사장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를 먹어보니까 네. 제가 사원 때 과장님이 제가 모셨던 과장님 기획실에 있을 때 엄청나게 미워했어요. 맨날 야근시키고 맨날 막 우리 두드려 진짜 막 주말에도 출근시키고 막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딱 하면 사장이 불러와 그래. 야 애들 살살 다뤄. 천천히 해. 근데 그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사장은 그 과장이 한없이 이쁜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역할을 과장이 하고 있거든. 그리고 나는 점점 웃으면서 야 애들 밥이나 사먹여 법인카드 한 번씩 줘주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실무진들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 와서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는다? 저는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이 옴으로써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관계 설정을 잘해야 되고 중국과의 관계 설정을 잘못해서 우리가 사드 문제라든지 이런 걸 덥석 받으면 지금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경우 중국에서 점유율이 1% 미만이에요. 사드 사태 이후에. 맞아. 그런 부분들 감안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더 피해를 볼 가능성도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얘기는 조금 구체적으로 다음에 한번 주제 잡아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미국이 또 중국에서는 부품 수입을 줄이고 2년 사이에 동남아시아는 또 많이 늘렸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팩트 체크가 가능한 일단 뭐 제가 좀 부분이라서. 부분 얘기했고 자, 오늘 예. 가치주의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네. 가치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얘기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런 어떤 질문을 하냐면 가치하면 우리가 보통 그 장부 가치 이런 것들을 흔히 떠오르죠. 네. 가치하면 하는 거죠. 이하진 과장님 같은 경우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모습, 네. 그다음에 회사에서 회식 자리에서의 모습, 집에 가서의 어떤 뭐 모습, 보이는 모습. 네. 친구들과의 모였을 때 허심탄회한 모습. 이하진 과장의 진정한 가치는 뭘까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데 제가 이런 과장님을 예를 든 게 네, 저평가 우려하십니까? 가치라는 게 네. 그 이화진 과장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친구들이 보는 이화진 과장의 가치, 직장 상사가 보는 가치, 우리 그 방송하는 이 업계 동료들이 보는 가치가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기업이 하나의 가치를 가진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죠. 하나의 기업이 하나의 가치를 가진다라는 게 버리셔야 되고 가치도 우리가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우리가 한때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 장부 가치를 받나요? 성장 가치를 받나요? 성장 가치를. 성장 가치를 받죠. 근데 성장 가치를 봤는데 뭐 넷플릭스를 예를 들을게요. 네. 넷플릭스 같은 경우 성장 가치가 있다고 봤는데 가입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었어요. 이번에 네.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이 떨어졌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보죠? 장부 가치를 본 거예요. 그죠. 장부 가치를 봤는데 장부 가치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나쁘지는 않았지만 성장 가치가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성장 가치를 믿고 넷플릭스를 투자했는데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이 생겼고 장부 가치를 보니까 아직 장부 가치는 버틸만해. 그럼 내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걸 팔아야 돼 말아야 돼.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지금은 테슬라 같은 경우 장부 가치가 잘 나왔어요. 그리고 성장 가치도 좋아요. 근데 주가가 왜 빠지죠? 가치보다 지금 주가가 더 높아서. 그러니까 요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주가를 여러분들이 볼 때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EPS 곱하기 PR은 주가예요. EPS 주가를 EPS로 나누면 PR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PR이 나오자. 그러면 EPS는 물론 EPS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과거 EPS, 현재 EPS, 미래 EPS가 있는데 EPS를 하나라고 칩시다. 그러면 EPS에 따라서 내가 심리적인 지표인 PR이 움직이는 거예요. PR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테슬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장부 가치가 똑같다고 보면 1000슬라일 때와 지금 뭐 만슬라이 만 달러와 지금 7,000달러일 때 차이점이 뭐죠? 그건 심리 가치가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로 놓고 보고 실적이 잘 나는데 주가 왜 빠지죠?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우리가 한때는 이뻐 보이다가 저는 정말 그 사랑하면 눈이 먼다라는 걸 경험을 했던 게 저희 와이프가 켈로이드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술하면 수술 자국이 잘 안 없어지는 특이 체질이에요. 근데 운동하다 여기 눈을 다쳐가지고 여기 이제 수술한 자국이 있어요. 수술한 자국이 있는데 결혼하고 3년 만에 그걸 봤어요. 얼굴에 있는 자국을 나 깜짝 놀랐어. 무관심 아니었습니까? 3년 동안 무관심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 얼굴에 있는 건데 몸 안에 있는 흉터라면 예. 뭐 못 볼 수 있지만 얼굴은 맨날 보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내가 콩깍지가 씌었다라는 느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뭐 화장 잘 안 하고 다니는 친구인데도 이게 여기 선명한 그 수술 자국을 3년 만에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주식이 이뻐 보일 때는 한없이 이뻐 보이다가 미워 보일 때가 있어요. 이 주식에 대한 미워 보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근데 제가 왜 가치를 이렇게 주장하냐면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로 끌어와야 되잖아요. 가치에 대한 얘기를 끝났고 가치 투자가 무서운 게 있어요. 무서운 게 있어요. 차트를 놓고 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 저도 방송하고 이어진 관련도 얘기하면 자, 뭐 예를 들면 현재 지금 삼성전자가 이동평균선이 아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너무 무거우니까 빼고 뭐 예를 들면 뭐 가벼운 주식이 뭐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콜마 같은 경우 21 이동평균선이 깨졌으니 뭐 여기서 손절매해야 되고 지금 가격에서 여기서 올라가면 되지만 지지선이 깨지면 판다. 그럼 그건 짧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딱 봤을 때 한 10% 미만의 손절이 가능해요. 차트를 보고 들어가면. 근데 가치를 놓고 들어가면 손절폭이 커져요. 그렇잖아요. 가치가 훼손됐다라는 게 확인되는 게 오늘 당장 확인이 되나요? 가치가 지금 야 오늘부터 가치가 훼손됐어라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 일정 부분 지나고 나서 되잖아요. 그리고 가치가 훼손됐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또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주가는 이미 발빠른 투자자들에 의해서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치 투자가 여러분들 쉬운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가치 투자는 손절할 때는 탈출에 가깝다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지금 여러분들 예를 들면 그러잖아요. 지금 코인 뭐 예를 들어드릴게요. 루나 코인 같은 경우 가치가 있나요? 모르겠어요. 가치는 모르겠는데 지금 루나 코인이 지금 저 가격이면 그걸 가지고 지금 못 파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뭔가 올라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있을까요? 가치가 사라졌죠. 가치가 사라졌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가치를 사람들이 심리 가치를 인정했다라고 저는 봐요. 심리 가치를 인정했다라고 보는데 심리 가치가 사라진 상황에서 다들 냉정해진 거죠. 야 루나가 무슨 가치가 있어? 뭐가 있어? 맞아요. 올라갈 거야? 그러면 그 지금 갖고 있는 분들의 오직 희망은 누군가 눈먼 돈이 들어와서 이걸 사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거 외에는 없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가 훼손됐을 때 그 쑥쑥쑥 밀리는 거 보고 거기서 손절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트레이딩이 되셔야 되지만 보편적인 분들 같은 쑥쑥쑥 밀리면 어떻게 되죠? 눈 감게 되고 그냥 뭐 내일이면 올라가겠지 기도만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죠? 이런 거기 때문에 자 지금 시장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가치를 봐야 되느냐라는 그렇죠. 부분들로 한번 봐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여러분들 중에 미국 시장에서 보면 성장주라고 불렸던 영역들이 지금 많이 깨지고 있어요. 그렇죠.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들이 깨지고 있어요.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이 깨지는 상황에서 성장주에 대한 어떤 반등을 모색한다? 이게 한 번 그런 게 있어요. 과장님은 아시겠습니다만 잘 올라가던 게 한 번 딱 빠지면 다시 그게 올라가려면 오랜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한 사이클이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물량을 소화시켜줘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는 심리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두 가지가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가 왜 미국 대비해서 버틸까요? 이미 성장주가 많이 빠졌나요? 우리나라 성장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그래서 그런가? 우리나라 성장주라고 볼 수 있는 게 물론 성장주 해봐요. 그거 뭐 미국식으로 뭐 테크주도 성장주로 보면 네이버 카카오 게임 엔터 빼고 나면 그렇죠. 특별히 뭐 성장 물론 뭐 삼성전자도 성장주이긴 하지만 네. 네이버 카카오 게임 엔터 빼고 나면 특별히 성장주라고 부르는 거 없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답답하다고 느꼈던 테슬라는 성장이라고 봤지만 답답하다고 느꼈던 현대기아차 그다음에 뭐 에스올 같은 정유주 뭐 건설주 뭐 원자재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주가가 안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들을 보면 지금 시장은 우리가 2020년과 2021년에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이제 성장에 대한 것들에 쉽게 손이 나갔어요. 그렇죠.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지만 이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것에 많은 돈을 쉽게 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서 돈에 대한 가치가 이제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돈에 대한 가치가 우리가 처음에 정부에서 보조금 우리 그때 20만 원인가 10만 원 받았을 때는 우리 셋이 딱 오늘 10만 원씩 만약 받았다 그러면 나가면서 나 10만 원씩 생겼는데 내가 밥 살게 뭐 이리 쉽게 썼잖아요. 근데 그 돈이 사라지고 나서 내 월급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10만 원씩 만약에 모아서 회비를 쓴다라고 하면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똑같은 돈이지만. 그러니까 지금 신중한 상태에서 그 성적표를 보니까 성장세가 꺾이는 것 같아. 야 이거 꺾여? 이거 어떻게 뭐 이렇게 돼? 라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은 본질 가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본질. 네, 본질 가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본질 가치를 보기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이제 바뀌었고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이다 보니까 본질 가치에 대해서 본질 가치가 늘어나는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저는 미국 시장을 비슷이 신경 쓰지 마시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성장주 영역이 크고요. 특히 우리가 나스닥을 비교하는데 저는 다우랑 비교했으면 좋겠어요. 다우지수 그렇게 별로 안 빠졌어요. 우리랑 비교하려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해서 했는데 저는 지금은 다우지수나 S&P 500 같은 경우랑 비교하는 게 우리나라의 어떤 현실과 그나마 좀 부합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소장님이 보시는 본질 가치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본질 가치라는 게 결국 그러니까 저는 본질 가치는 재무적 가치를 주로 봅니다. 재무적 가치를 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치 투자자라고 해서 하나의 가치만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어떤 가치를 볼 것인가를 보셔야 돼요. 성장성에 대해서 성장 가치를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맞고 틀리게 문제가 아니라 성장 가치를 보는 분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성장 가치를 본다. 그러면 내가 이 성장 가치를 어떻게 봐야 되겠다. 이걸 보셔야 되고요. 본질 가치를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본질 가치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보겠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는 거죠. 따라서 워렌 버핏이 왜 성장주 투자 아까 어떻게 보면 막 뛰는 주식을 안 사냐면 워렌 버핏 같은 경우 본질 가치에 집중하는 분이죠. 대표적인 가치 본질 가치 투자다 보니까 성장 가치가 올라가는 시기가 있어. 이게 항상 이게 변화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변화하는 시기에서 지금은 성장 가치가 우세하다 그러면 워렌 버핏은 가만히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는 게 앞서 제가 바이든 대통령을 언급드렸던 게 지금 내가 본질 가치를 보는데 본질 가치를 볼 주식이 없어. 그럼 쉬어야 되는데 그냥 지금 막 성장 가치 오늘 사서 내일 먹을 거 없어? 테마주 없어? 이런 것들 뛰어들면서부터 꼬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본질 가치보다 성장 가치가 뭐 할 때는 지금 2020년, 2021년에 돈을 벌으셨어야죠. 그리고 지금 성장 가치 꺾일 때는 어떻게 된다? 탈출하고 나와서 기다려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성장 가치를 지금 봤던 분들의 성장세가 꺾이고 있는데 다음 성장주가 올라갈 때까지 한 사이클을 기다리셔야 돼요. 지금 그 소장님께서 버핏 얘기를 해주셨는데 버핏이 어제 또 많은 기업들을 주워 담았다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애플도 있지만 음. 전체적인 섹터 흐름으로 봤을 때 은행주가 네. 그래도 말씀하신 가치에 부합하지 않나 싶은데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거는 글쎄요. 뭐 제가 법피에 속마음 모르겠습니다만 네. 왜 은행주를 샀는지 저는 은행 미국 은행도 여러 가지 있어요. 투자은행이 있고 아, 그죠. 그다음에 네. 이제 지방은행이 있는데 네네네. 어떤 은행인지 모르겠는데 시티은행. 시티은행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버핏에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전 세계에서 음. 제가 아는 한 버핏을 이렇게 추종하는 나라가 있을까? 맞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속 까놓고 얘기하면 네. 겁먹들었다라고 봐요. 버핏이요? 아니 우리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네. 일부 그 네. 가치 투자하신다라는 분이 분들이 일부 하신다라는 분이 나는 버핏을 추종한다라든지 음. 버핏을 거론해야만 마치 내가 무슨 신성한 영역에 있는 것처럼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의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모 출판사 대표랑 네. SNS에 싸웠는데 뭐냐면 그분이 버핏 관련된 책을 많이 내시는 분인데 네. 코스토라니의 달걀과 같은 이 사이클에 따라서 이거 하는 것을 이제 그 사진을 캡처해서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경기 하강기에는 뭐 오히려 역발상으로 주식을 담아야 되고 과할 때는 팔아야 되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 어떤 느낌 드세요? 갑자기. 저는 딱 그 느낌이 뭐냐면 그럴싸해 보여요. 그런 말. 경기가 하강기 때는 물량을 채권을 사였다가 경기가 할 때는 주식을 사고 그럴싸해 보이죠. 그걸 따라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그냥 이론적인 얘기 아닌가? 경기가 하강이라는 개념이 언제가 경기 하강이에요? 지금이 경기를 어떠한 경제학자도 지금이 어떤 경기 시점인지를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다라고 저는 봐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네. 지금 경기가 하강 지나고 나가면 지금 파월도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금리 올리겠다 말겠다 막 이게 지금 경기가 과열인 것 같은데 어디서 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경기 하강기에는 주식을 늘렸다가 오히려 늘렸다가 경기 상승기에 주식을 줄여가야 된다? 그거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내가 그거에 대해 글을 달았어요. 아니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없다. 그랬더니 이걸 개념적으로 알면 된다. 워렌 버핏도 그렇게 안 했다. 그랬더니 뭐 어쩌고 이제 그래서 좀 약간 심리적으로 투격했는데 네, 뭐 알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죠. 지금 알기 그거를 어렵죠. 그런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게 가치 투자고 예. 이렇게 하는 게 버핏과 같은 투자다라는 어떤 인사이트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봐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을 보면 주식 투자를 본격적으로 안 해보신 분 같아요. 지금 우리는 치열하게 정말 오늘 아침에 지금 딱 조금 있으면 30분 있으면 장이 열리는데 사야 돼 팔아야 돼 막 이러고 있는데 자 경기 하강기 때는 주식을 사고요 채권을 갖다가 뭐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신선 노름하고 있는 것 같아. 짜증이 나 진짜. 안 그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예. 네 맞습니다. 신선 노름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나는 치열하게 삼성전자 팔아야 돼 사야 돼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비중 줄여야 돼요 팔아야 돼 해야 돼요? 그분들이 그런 답을 주셔야 되는데 그런 답을 못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지식을 내놓기 위해서 그냥 아는 척. 그래서 제가 오늘 왜 가치를 얘기하냐면 자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를 보고 있는지를 좀 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를 보고 있는지를 알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 투자하시면 돼요. 남의 얘기에 기울일 게 아니라 내가 성장 가치를 보셨던 지금 내가 성장 가치를 보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성장 가치에 대해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어떤 문제가 없느냐. 이 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그럼 버티시는 게 오고요. 이 기업에 대해서 내가 생각했던 성장세가 꺾였다라고 본다라면 이건 고민 한번 해보셔야 돼요. 냉정하게. 네. 그리고 내가 본질 가치를 보고 있는데 이 본질 가치가 훼손되느냐 안 했느냐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이 가치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가치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심리는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성장 가치보다 본질 가치를 보는데 본질 가치가 만약에 냉정하게 가만히 유지가 되면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도입한 게 뭐냐면 본질 가치는 가만히 있는데 투자 심리 가치가 급속도로 위축돼서 주가가 빠졌어. 그럼 어떻게 되죠? 땡큐죠. 사야죠. 더 저렴하게.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게 워렌 버핏 투자법이죠. 워렌 버핏 투자법이죠.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시장에 있어서 본질 가치는 100인데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주식을 막 사고 싶어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죠? 크게 파는 거예요. 그런 거지. 경기가 하강 국면이다, 경기가 상승 국면이다를 보는 것은 그거는 정말 코스터나의 달걀 멋있어 보이죠? 뭐 정말 PB들 뭐 지금 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가지고 경기 하강 국면에 채권을 늘리고 뭐 할 땐 채권을 줄여야 되고 한다라는 거. 참 뜬구름 잡는 얘기 편하게 하고 있다.
되게 귀한 말씀 지금 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오늘 우리 방송의 타이틀을 보고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시장에서 성장주 가치주라고 이제 명명을 하는 뭐 섹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두고 이제 소장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심리적인 것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 매수의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절하자라는 말씀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네. 할 수 있는 투자법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600을 깨냐 안 깨냐 지금 확신이 뭐 반신반이에요. 네. 그러니까 2,650만 하더라도 2,600은 안 깰 거다라는 확신이 저는 한 70-80%였는데 네. 지금 솔직히 저도 5대5예요. 불안해요. 근데 2,500까지 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 이제 불안한 것은 잠깐 2,500을 터치하고 올라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게 내가 좀 생각보다 좀 길어질 수 있다. 내가 6개월에서 1년이라고 올 봄에 이 방송 처음 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보다 한 6개월 더 길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지 그게 뭐 무너진다는 불안감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편에서 우리가 딱 어떤 보면 저도 아침에 눈 뜨면 미국 시장부터 보니까 오늘 올랐더라고요. 그럼 미국 시장이 올라가면 우리도 올라가고 미국 시장이 빠지면 우리도 빠지고 하면 이거는 지금 오늘 비 올 것 같은데 천수답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농사를 지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과거 조선시대 때는 천수답이었잖아요. 그 천수답을 깨기 위해서 뭐 했죠? 수많은 우물을 파고 수많은 뭐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그 대비책을 해야 되는데 대비책을. 지금 미국장 올랐으니 오늘 오른다. 그럼 미국장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그 사람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내 주식에 내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될 걸 네. 가치가 훼손되냐 안 했냐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하나 질문이 있는데 저도 이게 13년 전에 이제 흔히 말하는 가치 투자를 표방하는 운용사에 제가 면접을 봤는데 최종 면접 질문이 이거였어요. 이하진 씨는 만약에 재무제표를 볼 때 어느 부분을 가장 중요시하게 보시는가라고 이 질문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대답은 영업현금 활동 흐름이랑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현금 흐름. 왜냐하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돼야 하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가 돼야 되니까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한다는 의미니까라고 했는데 근데 제가 떨어졌어요. 떨어지긴 했는데 일단 이제 소장님께서 보시는 이제 가치 투자자로서 만약에 보신다고 하게 되면 재무제표에서 꼭 봐야 될 하는 혹시 그 지표가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과장님 정말 좋으신 좋은 질문이에요. 질문이에요. 재무제표에서도 사람마다 자기가 선호하는 항목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금 흐름 같은 경우는 외우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영업 현금 흐름은 당연히 플러스가 나야 되고 투자 현금은 마이너스가 나야 되고 재무 현금은 왜 마이너스가 나야 되죠? 빚을 갚아야 되니까. 빚을 갚아야 되니까 재무현금이 플러스가 난다라는 것은 12BW 발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에 차입이 들어올 때 재무현금이 플러스가 들어오는데 물론 성장 기업 같은 경우는 재무현금이 플러스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2차 이제 소재나 뭐 이런 쪽들에 대해서 차입을 해서 공장을 증설하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영업에서 돈을 당연히 벌어야 되고 그게 전제 조건이고 그다음에 투자를 늘려야 되니까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재무현금에서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차입을 단기적으로 일으키죠. 이건 성장 기업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우량의 안정적인 기업 같은 경우 삼성전자 같은 경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밑에 마이너스 거의 없어. 빚을 갚을 게 없으니까. 그런 정도의 어떤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내셔야 되는데 저는 감가상각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감가상각을 상당히 많이. 이게 그 이하진 과장님도 그런 사이클을 보시면 돼요. 투자 현금 흐름을 지속적으로 하는 기업이 있고 투자 현금 흐름이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기업인데 지속적으로 하는 기업 같은 경우 워런 버핏이 싫어하죠.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제약바이오 이쪽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라는 것은 네. 그 상황에 따라서 예. 그 현금 흐름이 악화되는 건데 그걸로 보기는 어려워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일반적인 제조업 기준으로 봤을 때 제조업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삼성전자가 한 50조 설비 투자한다라는 거 그냥 매년 해야 돼요. 그거를 매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일본 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킨 게임 했을 때 일본이 딱 멈췄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본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거의 재무제표를 보면 투자 현금 흐름과 감가상각이 거의 비슷할 거예요. 매년 50조씩 하니까 매년 감가상각을 50조씩. 그러니까 이연된 것들을 떨어내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는데 지금 제가 보는 것은 이 감가상각이라는 개념 그리고 고정비라는 개념 여러분들이 굉장히 무섭다라고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 그 수출 기업들이 이익이 나는 것들이 고정비 효과예요. 고정비 효과. 이 고정비 효과라는 게 뭐냐면 자 우리 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같이 일을 하는데 지금 100만 원씩 인건비를 월급을 받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이 사무실 운영비가 한 200만 원 정도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 사무실을 차리면 고정비가 얼마죠? 500만 원이죠. 500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500만 원이 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매출 500만 원 일으켜봤자 이익은 안 나요. 그죠. 이익은 안 나요. 근데 지금 만약 우리가 일감이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이 우리가 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50만 원 해줘 그러면 그 50만 원이라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라도 가서 뭐 하다못해 관리비라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저가수지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0만 원이 딱 넘어서는 순간 이익은 어떻게 되죠? 만약에 1000만 원을 했다. 그러면 플러스로. 단순하게 봤을 때 500만 원 했을 땐 이익이 제로예요. 1000만 원이 되면 이익이 얼마죠? 500만 원이 돼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 인건비가 올라가나요? 아니죠. 약간의 경비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고정비를 커버하는 순간 이익 곡선은 J커브를 그려요. 근데 우리 이 고정비가 우리 단순하게 500만 원 했는데 우리나라 이제 시장들의 어떤 특징을 보면 중무장대라고 해서 석유화학이라든지 조선업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조선 같은 경우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걸 넘기가 쉽지가 않아요. 웬만해서 못 넘어요. 근데 딱 넘어서는 순간 어떻게 되죠? 확 오르는. 이익은 날아가는 거죠. 소매업종 같은 경우 오히려 경기 화랑기 때 소매업종이 못 오르는 이유가 뭐냐면 소매업종은 한 개를 파나 10개를 파나 이게 그렇게 크게 나진 않아요. 왜냐하면 갖고 와서 파는 거잖아요. 갖고 와서 파는 거기 때문에 마진이 한 개를 파나 10개를 파나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진 않아요. 대신 고정비도 적잖아요. 고정비가 적은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고정비가 적기 때문에 경기 하강기에는 커버가 그런 되네. 종목들이 쉽게 올라요. 가벼우니까. 근데 그 경기 하강기에는 이 무거운 주식들이 못 오르죠. 근데 지금은 경기가 어떻죠?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 경기가 살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왜 금리 인상을 해요? 그렇게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고 삼성전자가 종업원들에게 9% 임금 인상을 해준다는 얘기는 먹고 살만 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경기가 지금 화랑 국면이에요. 그럼 누가 좋죠? 중무장대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쪽들의 사이클 이걸 읽어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무제표 공부 안 하고 하는 얘기예요. 재무제표는 백미러인데 그거 해서 1분기 실적 갖고 지금 2분기인데 무슨 얘기냐는데 그 메커니즘을 읽어낼 수 있는 게 재무제표예요. 메커니즘을 읽어낸다라면 지금 어떤 쪽 사야 돼요? 만약에 내가 현금 있다라면 중무장대 쪽을 봐야죠. 여전히 성장 가치를 봐야 될까요? 싸졌으니까 사야 된다? 그거는 아니죠. 재무제표를 공부하면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내 기업들 저는 조선주 같은 경우 지금 카타르 소식 안 좋은 소식이 들려서 그죠. 카타르 소식이 안 좋은 게 들려서 전 조선주는 좀 더 일단은 좀 제껴놓고 지켜보고. 제껴놓아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나머지 뭐 자동차 테슬라 같은 경우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현금 목표는 그러니까 재무제표는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공장들이 이익이 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끝나기 때문에 이 감가상각이 지난번에 그 경제 깨자기 할 때 감가상각이기도 했어요. 네, 감가상각이 끝나버렸을 때 어떤 경제 우위 전략 이런 것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관찰하시면 재밌는 투자액이 어디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 그리고 이해도 엄청 쉽게 지금 풀어주셨어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굴뚝 산업, 옛날에 이제 산업들 있잖아요. 뭐 자동차, 뭐 철강, 조선 이쪽 말고 뭐 예를 들면 그냥 이건 저스트 아이디어인데 컨텐츠나 뭐 제약바이오나 이쪽에서는 따로 해석하시는 방법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를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재무제표를 가지고 그런 게 해석이 안 되죠. 그죠. 이게 왜냐하면 이게 오랫동안 그 제조업 중심으로 재무제표가 제조업 중심으로 재무제표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유형 자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오히려 더 SM이라든지 뭐 JRP 엔터 같은 경우 소위 말하는 유형 자산 거의 가수가 유형 자산은 아니거든요. 근데 무형의 컨텐츠는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무형의 컨텐츠는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데 대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무형 자산이 갖고 있는 그 자산의 성격상 예를 들어 엔터주 같은 경우 이게 수익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자산은 수익을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자산이 크다라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수익 가치로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평가 방법이 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평가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게 그래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 처음에 네이버라는 게 등장했을 때 시장에서 당황했어요. 그래서 따져준 게 가입자 수였어요. 그때 당시 주간 단위로 가입자를 발표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딱 보니까 가입자만 가지고 가입자가 늘어나면 플랫폼이 모든 걸 장악할 것이야라고 봤던 거죠. 그러다가 그 뒤로 본 게 이제 그 광고 수익. 그러니까 이제 과연 이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 결국 플랫폼이 성장을 했는데 이익이 안 나더라 이제 이걸 갖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죠?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성에 좀 의구심을 갖게 되는 그러니까 건가요? 뭘 봐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기 왔는데
당황스러운 거야. 지금 카카오가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카카오가 그럼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게 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카카오 입장에서도 플랫폼 단위 말고 문어발식 이렇게 넓힐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예를 들면 택시라든지 이런 거는 좀 제조업적으로 우리가 파악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카카오 여러분들 지금 시가총액이 대략 한 35조 정도 될 거예요. 맞아요. 근데 카카오가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났으니까 카카오가 반토막 났으니 고점은 한 70조라고 봅시다. 단순 계산으로. 그러니까 카카오가 지금 상황에서 17만 원 찍었을 때 한 70조 정도라고 칩시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카카오 혼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카카오가 이제 각 그 얘기한 것처럼 카카오의 뭐 엔터 게임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이거 다 합쳐보면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시총? 모르겠어요. 그렇게 접근 안 해보셨죠? 네. 시총 80조예요. 그때 한 130개인가 계열사가. 계열사 130개. 80조예요. 그러면 지금 카카오가 싸게 느껴지시나요? 제일 카카오가 혼자 모든 걸 갖고 있었을 때 70조인데 자식들 다 분가시켰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한 가족이었어. 한 가족이 있을 때 우리가 70조였어. 그랬는데 다 독립을 시켰어. 그래서 합쳐보니까 지금 80조야. 그러면 이게 카카오라는 모습을 봤을 때 내가 지금 싸다라고 느껴지는 건가요? 그건 생각을 좀 해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은 투자들이 네. 그러니까 가치를 보는 투자들은 이렇게 생각에 고민에 빠진 거예요. 손톱손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맞다 틀리다 할 지금 이제 제가 어떤 뭐 결과를 내라는 게 아니라 벌써 어렵죠. 생각이 벌써 띵해지잖아. 내가 그걸 딱 파악하는 순간 펀드 매니저라면 나 지금 카카오 사야 돼? 고민에 빠지는 거잖아요. 고민에 빠지게 되고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아 나 머리 아파. 그냥 접어두고 그냥 차라리 다른 거 살래. 이래 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그런 것들을 단순하게 우리가 가장 저는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고점 대비 하락률을 얘기하는 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유명한 주식이냐 우량 주식이냐. 카카오는 유명한 주식이 맞아요. 약간의 미미라고 보시는 그렇죠. 거고요. 이런 거 저도 카톡 써요. 카뱅 써요. 카톡 쓰고 여전히 다 해요. 네. 그것 때문에 성장성이 있나요? 근데 만약에 카카오가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는 카톡을 유료화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유료화하면 쓰시겠어요? 저는 안 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벌써 과장님 세대만 돼도 저는 써요. 왜냐하면 이게 뭐 저한테 1, 2천 원이라는 돈 받을 텐데 큰 돈은 아니고 이 생태계를 벗어나면 불편해요. 그치. 저도 이 휴대폰 바꾸면서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안 깔린 웹도 있어요. 비밀번호 몰라가지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문자도 그렇잖아요. 문자 이제 요금제 다 무료로 포함되지만 그 플랫폼 자체를 쓰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카카오톡을 많이 까는 쓰는 것처럼. 건데 근데 만약에 과장님 같은 경우 특히 저희 아들 같은 경우 20대 애들 1,000원, 2,000원 민감하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어떤 새로운 플랫폼으로 가는 게 그러니까 이게 전환 비용이라는 개념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환 비용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나이 먹은 사람들은 솔직히 아이디 비밀번호는 맨날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휴대폰 하나 바꾸면 한 달을 끙끙대요 진짜. 그러니까 쓰는 게 편하죠. 그러니까 쓰던 거 그냥 차라리 돈으로 때우자라는 개념인데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빠르니까 걔네들은 전환 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맞아.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그러면 카카오 당장은 수익이 나겠지만 장기적으로 되겠느냐라는 부분들을 보면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장시장 10분 전이라고 저희 HTS 알림이께서 얼른 마무리하고 급장 가라 지영아. 근데 오늘은 뭐 이렇게 서둘러서 볼 거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좀 느긋하게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오늘 뭐 미국 시장이 뭐 5% 폭락했으면 이제 천수답 얘기는 했지만 근데 심리적으로 일단 뭐 이렇게 막 쫄 건 아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참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요. 또 새로운 시각에서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또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쉽네요. 2주에 한 번씩 뵈게 돼서. 저는 매주 보는데. 안 하시오세요? 아쉽죠.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소장님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